네. 2015년 10월 28일 수요일자 한국경제고요. 일면 보겠습니다. 정부 한진해운, 현대상선, 합병 타진 이런 또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정부가 장기 불황에 빠진 해운산업 재편을 위해 업계 1위와 2위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는 일단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해운 노선이 겹치고 운임 원가가 서로 달라 합병의 시너지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두 회사 난색에 대해서 반대 근거 사유서를 제출하라. 그리고 위기 업종 구조 개편안 청와대 회의서 연내 확정키로 뭐 이런 또 서브 그 기사가 있고요. 자, 그 A3면에 좀 세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해운업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다. 배는 넘쳐나는데 실어 나를 화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중국의 국영 선사들은 뒤늦게 해운업계에 진입해 10위권 내에 2개 해운사를 진입시켰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국은 정부 주도로 포스코와 CSCL 등 대표 국영 해운사들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며 합병이 완료되면 한국 해운업에 또 다른 머스크가 등장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합병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았다. 우선 해당 기업들의 합병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재계에서는 한진해운의 최대 주주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합병 시너지 효과가 부풀려진다는 의견도 있다. 양사의 운항 포트폴리오가 유럽과 미주 노선 중심으로 비슷하고 보유 선박도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폭의 경쟁력이 생기진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뭐 요 정도만 읽을게요. 뭐 다른 기사들은 또 있어요. 뭐 유럽, 중국 해운사 M&A로 대형화하는데 한진해운, 현대상선 5년간 선박 발주조차 못해. 양사 합병해봐야 시너지 작다. 일단 거부. 뭐 이런 그 서브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거의 매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류의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지난번에 조선업종 뭐 관련해서 뭐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철강업종, 그래서 뭐 포스코 보고 대우인터내셔널을 뭐 통째로 팔아라 뭐 이런 기사도 제가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철강업종, 조선업종에 이어서 이번에는 해운업종이네요. 예, 그래서 좀 정부가 제가 봤을 땐 좀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뭐 지금 뭐 조선, 철강, 해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뭔가 쫓기면서 하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지금 말이 좋아 구조조정, 구조개혁이지 이게 워낙 복잡하고 산업 자체가 덩치들이 커가지고 이게 그렇게 뭐 한 번에 이게 일사불란하게 다 처리하기가 힘들 텐데, 그러니까 연말까지 다 시한을 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철강업종도 그렇고. 그래서 반강요하다시피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뭐 이게 이게 시한을 딱 정해놓고 밀어붙인다고 이게 되나? 예. 그래서 뭔가 좀 정부에서도 굉장히 시간이 쫓기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아요, 제가. 그래서 그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뭔가 쫓기듯이 이렇게 할까? 예? 약간 좀 반강요 비슷하게. 내년 총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연말까지는 목표 시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4월에 총선이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러면 이게 반드시 이제 부작용이 나올 텐데, 크든 작든, 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해운업종인데, 뭐 읽어드린 그대로예요. 뭐 한진해운, 현대상선 다 해운 회사죠. 해운업을 주로 하는 그런 해운 회사. 근데 이거를 뭐 합병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뭐 여기는 타진했다 이러는데,
뭐 말이 좋아 타진이지 거의 압력을 넣다시피 한 것 같네요. 근데 일단 그 당사자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서는 뭐 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저 같아도 노 하죠. 왜냐면 뭐 기사에서도 앞서 읽어드렸지만 이거 합병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면은 비유를 하자면 둘 다 전교에서 꼴등이야.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다 그러면 전교생이 한 요즘 학생 수가 많이 줄었죠. 요즘 그 보통 학교에 전교생이 몇 명이나 하는지 모르겠네. 뭐 1000명이라고 치고요 대략. 보통 900등에서 1000등, 그러니까 뒤에서 세는 게 더 빨라. 예, 그래서 얘네들도 보면 다 장학금 전액 다 면제받고 학교 다니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꼴찌들끼리 반을 새로 만들어갖고 그 반에다 몰아놓고 공부해 이거죠. 예. 근데 꼴찌들끼리 모아놔봐야 이게 뭐 공부가 되겠습니까? 놀 생각이 나겠지. 뭐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제가 얼마 전에 현대증권 그 매각 그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털어드렸지만,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정신이 없죠. 한진해운도 한진해운이지만, 현대상선이야 지금 또 비유를 하자면 집구석에 불나갖고 지금 다 죽게 생겨갖고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저 앞집이랑 또 합치라네. 그죠? 뭐 불륜도 아니고 뭐야 이건. 예, 뭐 비유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구석에 지금 불이 나고 정신이 없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불났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뭐 일단 현대상선부터 좀 보면은요. 근데 참 그 전에 좀 의아스러운 게 제가 공시를 들어가서 봤는데, 일단 현대상선은 정부로부터 뭐 이 합병에 대해서 검토 좀 해봐라 이런 요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전혀 없다고 지금 공시가 났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 이게 한국경제 이 기사가 잘못된 건지, 이 기사 쓴 기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러면은 뭐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막 자기가 뭐 상상해서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기사를 쓴 건지 아니면 현대상선 측에서 잡아떼고 거짓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시는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순간 이 뭐야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 뭐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그런 전제 하에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상선이 지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한진해운보다 더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고 문제가 현대상선이야. 그래서 참고로 재무제표를 잠깐 봤는데요. 보면은 올해 반기, 그러니까 반기란 게 6개월치죠.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날까지 상반기 6개월 동안의 반기 재무제표를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지금 현대상선이 2천억밖에 없어요. 2천억밖에 없는데 단기 차입금은 3,570억입니다. 반기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뭐예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 현금이 없다고 지금 2천억밖에 없다는 거죠. 현금 및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요, 마음만 먹으면 3개월, 석 달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합친 게 이제 거의 뭐 이게 당좌 자산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중요하죠. 유동성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현금이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 회사 내에 쌓아놓고 있는 게 2천억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반면 단기 차입금, 차입이란 게 뭐야? 은행권이나 이런 금융권에서 빌려온 거죠. 대출받아온 거. 근데 단기 차입금이란 건 뭐냐면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대출금을 말합니다. 1년 안에. 그게 3,570억.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천억밖에 없는데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3,570억이 있어. 그리고 끝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시간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려서 이거를 재무제표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갖고 그냥 최대한 이해를 돕는 선에서만 간략하게 나름대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익잉여금이 결손이 났어요. 얼마가 1조 5,800억이 결손, 까먹었다고. 결손이란 건 한마디로 기존에 있던 돈, 이익잉여금 쌓아둔 돈에서 까먹었다고요. 1조 5,800억. 그래서 지금 속된 말로 빵꾸가 났는데, 이 이익잉여금이 그럼 올해 반기에만 이렇게 빵꾸가 났냐? 아니다. 그죠? 39기, 즉 작년 2014년도 1년 전체로 보면 이때도 1조 4천억이 결손이 났습니다. 그 전에는
전년도 2013년도에도 1조 4,600억 정도가 결손이 났어요. 그 지금 상당히 안 좋죠, 지금.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 몇 년째 계속 손실입니다. 계속 손실. 단기 순이익도 올해 6개월간에는 적자, 손실로 돌아섰고요. 그래서 좀 제가 아까서 집구석이 불났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현대증권을 매각하려고 하겠습니까? 현대상선에서 매각하려고 하겠냐는 거죠. 요즘 상황이 이런데. 그리고 올해 들어서 현대상선이 3번에 걸쳐서 회사채를 발행했어요. 올해 2월 달에 1760억짜리 회사채, 그 다음에 이어서 3월 달에 1520억 규모, 그리고 얼마 전이죠. 올해 9월 달에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를 또 1300억을 또 발행했어요. 3번을 무려 발행했는데, 왜 발행했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번에 그 현대증권도 지금 오릭스 그쪽에서 또, 인수할 것처럼 막, 분위기 띄워놓고 골치 아프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파킹 거래 의혹 뭐 이러고 이제 뭐 이게 진상 매각이 맞냐 뭐 이러다 보니까 하도 시끄럽고 골치가 아프니까는 오릭스에서 그냥 나 안 살랜다 잃어버렸잖아요. 뭐 그것도 있고 그 타격도 크죠.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뭐 그렇다고 한진해운은 또 그럼 뭐 상황이 좋냐? 여기도 이 집구석도 지금 별로 안 좋아. 예. 그래서 둘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꼴등끼리 그 합쳐봐야 뭐하냐 이 소린데,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를 뭐 이제 뭐 구조조정이라고 이제 내는 것 같아요. 뭐 다 이런 식이죠. 예. 그래서 그렇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해운업종에 대해서 뭐 누차하는 얘기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진투방 시간에 업종 털기에서 자세히 털어드리고 지금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게 투자하시는 데도 좋으니까. 예? 이 해운 회사들이요. 주 수익원이 뭘까요? 어디서 매출을 내고 어디서 이익을 남길까요? 그 전에 해운이 뭐예요? 바다 해자죠. 운은 운송할 때고 운자. 바다로 날른다. 배에다가 화물을 실어가지고 날려주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뭐 세탁기를 미국으로 수출한다 그러면은 컨테이너 안에다가 그 세탁기를 잔뜩 실어가지고 상선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대형 컨테이너 선박 이런 데다가 이걸 실어가지고 미국에다 그 실어다 날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뭘 받아요? 실어줬으니까 운송료 받아야죠. 운임료. 그게 이제 첫 번째 매출원이고 두 번째가 이제 요거는 크지 않은데 용선료라고 그래갖고 그 배를 빌려줍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임대료 받고 배를 빌려줘. 뭐 그런 사업도 하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그 터미널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평택 컨테이너 터미널이라는데 이제 지분도 갖고 있고 뭐 근데 이제 가장 큰 수입이 운임료죠. 운임료. 예? 화물을 실어다 날려주고 돈 받는 거잖아요. 운송해줬으니까 운송료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해운업종이요. 근데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뭐 삼성전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수출과 수입이 활발해.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 교역량이 최대야. 활발해 막. 수입도 많고 수출도 많고 이러면은 이 물동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어 날릴 일이 그 짐이 화물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실어 날릴 일이 많아지고. 근데 반면에 경기가 불황이야. 안 좋아. 더구나 막 저성장이야. 성장률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막 무역량도 줄고 교역량도 점점 줄어들어. 수출 수입할 일이 점점 없어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화물을 실어 날릴 일도 없어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해운 회사들한테. 왜냐면 이제 매출이 막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타격이 크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해운 회사들이.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참고로 아셔야 될 게 그럼 해운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 수익원이 이제 운송료, 운임료라고 그랬는데 이 배를 운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뭐 하루 이틀 만에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으로 뭐 수출한다 그러면 물건을 싣고 미국까지 가는데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나 이게? 아니면 저기 뭐 중동 쪽이나 이런 데서 원유를 들여온다. 하루 이틀 만에 그게 한국에 도착할 수 있나요? 배가 뭐 시속 뭐 비행기도 아니고 뭐 시속 1000km, 2000km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며칠이 걸리는데 기름을 엄청 많이 쓴다고 기름. 예? 연료비가 엄청나요. 그래서 그 대충 그냥 얘기하면 대충
뭐 배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이제 항로라고 그러죠. 항로. 이게 또 갈 때도 백길이 중요하죠. 여기서 미국 갈 때 예를 들면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갈 거냐 아니면 돌아서 갈 거냐에 따라서 이제 뭐 그 항로가 있잖아. 비행기도 항로. 응? 어떤 항로? 당연히 최단거리 항로를 선택해야겠죠. 응? 그래서 해운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항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데도 좀 공을 들이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북극을 완전히 관통해서 한가운데를 그냥 관통해서 북극으로 지나가는 항로다 그러면은 거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럼 연료비가 많이 절약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연료도 아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료비와 관련해서는 선박의 어떤 그 효율성이 중요하죠. 우리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도 연비 많이 따지시잖아요. 연비 1kg가 아니 1리터 갖고 몇 킬로 가냐. 연비가 좋으면 기름값이 적게 들잖아요. 그래서 연비 따지시는 거잖아요. 차 살 때. 선박도 비슷해요. 응? 그래서 연료비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참고로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 항로에 따라 그리고 뭐 어디로 이거를 실어 나르느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냥 대충 대략적으로 보면 1년에 이 연료비 기름값으로만 한 2천억을 써요. 응? 2천억 정도를 평균 그냥 대략. 여기다 원가 판감 아니 저기 원가의 개념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 항공업종 할 때 말씀드렸지만 항공업종도 마찬가지지만 해운업종도 이 유가 기름값이 중요합니다. 기름값이 올라버리면 원가 부담이 드는 거야. 기름값이 반면에 떨어지면 해운회사들 입장에선 좋죠. 땡큐죠, 땡큐. 띵호와. 그 다음에 이제 환율도 좀 무시 못하죠, 환율. 왜냐하면 이제 이걸 실어다 날라주고, 운송을 해주고 나서 운임료를 받는데 주로 이제 달러로 많이 받죠. 뭐 유로화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달러들을 선호하니까 달러. 그래서 제가 뭐 항공주, 자동차주도 비슷한데 이 해운주도 뭐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달러에 대한 달러 원 환율도 좀 무시 못하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환율에 따라서 환차선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배경 지식으로 좀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 현대상선도 어떻게 보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도 그래서 올 들어 회사채를 3번이나 발행하고 뭐 현대증권도 막 매각하려고 막 기를 쓰고 용을 쓰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거죠. 지금 해운 업종 업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예. 전 세계적이니까. 근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꼭 이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이 100% 경영을 잘못해서 회사가 이렇게 된 거다. 꼭 그렇게만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자구책을 많이 마련했죠. 한진해운도 그렇고 현대상선도 그렇고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회사가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막 지분도 내다 팔고 자산도 내다 팔고 막 그냥 많이 그렇게 했는데도 많이 힘들죠. 예. 여기 한국경제신문에 나와 있는데요. 현대상선 영업이익이 보니까 2013년도에 3,600억 적자가 났어. 2014년도 작년에도 2,300억 적자. 적자 폭이 조금씩 줄긴 해요, 지금. 올해 2015년 상반기 6개월 동안에는 580억 정도 적자. 한진해운은 2013년도 4,100억 적자. 2014년도에 흑자네요. 영업이익이 820억 흑자. 2015년 올해 상반기 올해 6개월 동안은 2,142억 흑자. 그나마 한진해운은 조금 좀 낫네. 예. 근데 뭐 이 개불 나 봤댔자지 뭐 업황이 이렇게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물동량이 늘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여기 또 이 오른쪽에도 기사가 있는데 이거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여기 보면 헤드라인만 잠깐 읽을게요. 그냥 국내 해운사 덩치 못 키우면 4대 해운동맹서 탈락할 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해운회사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 미국 쪽에 그 해운회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뭐 몇 년 전부터 일어났던 현상인데 지금 갈수록 더 그렇죠. 이제 업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이렇게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동맹을 많이 맺는다는 거, 동맹. 그래서 이제 얼라이언스라고 그러는데 증권방송이나 아니면 뭐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실 때 해운 업종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때 보면 얼라이언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게 뭔 말인가 하지 마시고 동맹이라고 동맹.
그 얼마 전에 제가 TPP 그거 해드렸잖아요. 한중 FTA 이런 거 신설하면서 그게 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냥 쉽게 좀 저급하게 표현했잖아요. 그때 패거리를 만드는 거라고 그냥. 그래서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인간들은 들어오지 마, 우리끼리 다 해먹을 거야, 이런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얼라이언스, 즉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제 동맹인데 마찬가지야. 이건 해운 동맹, 해운사들끼리 서로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CKYHE라는 그 패거리 하나, 얼라이언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G6, 아라비아 숫자 6, G6,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개가 더 늘어버렸어. 그 새로 늘어난 게 뭐냐면 2M이라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O3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동맹을 맺는데 이 정부 논리는 그거예요. 왜 그 한진해운이랑 현대상선이랑 합병을 검토해봐라 이렇게 권고 아닌 권고를 하게 되냐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좀 해운사들이 막 M&A를 막 활발하게 해가지고 덩치를 어마어마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남으려고 거의 비유하자면 공룡 메모드급으로 막. 근데 이런 데에 비하면 현대상선, 한진해운 초라합니다. 규모가 초라해. 그러니까는 게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이제 니네 둘이 웬만하면 좀 합병해라, 합쳐라. 응? 합쳐가지고 덩치를 좀 키워라. 자산 규모도 키우고 좀. 응? 그래야 살아남지 않겠냐. 이렇게 된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죠. 아까 기사에도 읽어드렸지만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종류도 거의 비슷해. 선박 규모도 비슷비슷하고 두 회사가. 그리고 노선 100길 어느 길로 갈 거냐, 운항을 할 거냐, 그것도 거의 겹치는 게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뭐 시너지를 효과를 낸다. 그때 시너지를 낸다. 그래서 두 개, 세 개를 합친다 하나로. 그런 때는 보통 뭐예요? 만약 A와 B를 하나로 합쳐.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 그랬을 때는 전제 조건이 있죠. 예를 들면 A가 안 갖고 있는 거를 B가 갖고 있어. 또는 B가 안 갖고 있는 걸 A가 갖고 있어. 그렇게 했을 때는 말이 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왜냐?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고 보완을 해줄 수 있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시너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 한진해운 현대상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둘 다 갖고 있는 게 비슷비슷해. 서로 부족한 걸 채워줄 만한 게 없어요. 그죠? 아, 그리고 여기 기사에 보면 중국이 지금 치고 나온답니다. 이놈의 중국은 하여튼, 뭐 조선, 반도체 뭐 다 따라오고 스마트폰, 이제 해운까지.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왜 이렇게 자꾸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합치라고 자꾸 은근히 압력을 가하냐면 아까 말했던 이유도 있지만 중국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키면 해야 돼. 그리고 대부분이 GDP의 60% 70%가 다 국유기업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야, 니네 셋이 하나로 합쳐. 그럼 끝이야, 그걸로. 찍소리 못해. 그죠? 그래서 아까 기사에도 제가 잠깐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다시 보면 현재 중국은 정부 주도로 코스코와 CSCL 등 대표 국영 해운사들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해운 업종에서도 중국한테 밀려. 조선업도 거의 뺏기다시피 했는데, 중국한테. 그죠? 특히 상선 부분.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해양 플랜트에다 손댔다가 지금 개 작살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선사들이. 큰일이에요, 큰일. 조선사가 무너져버리면 해운사들도 골치 아파요. 왜냐면 배를 주문해도 배를 만들어줄 데가 없어. 조선사의 최대 고객사가 어딥니까? 해운회사고, 해양 플랜트 쪽에 있어서 최대 고객사는 어딘가요? 에너지 업체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지금 상황이 뭐 이렇단 그냥 기사 내용이야. 그래서 니네 둘이 좀 합치는 거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둘 다 싫어. 난 저 새끼 싫어. 그래갖고 이제 두 집구석이 합치지 않겠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구조조정이라고 이렇게 내놓은 것 같은데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참고로 끝으로 그냥 뭐 살짝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면 그 현대상선이 현대그룹 거잖아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아니고 현대그룹 우리 현정은 회장님
이번에 남편이 그 정몽구 회장님,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님이 동생이죠. 정몽헌 씨라고. 안타깝게 몇 년 전에 투신 자살하셨죠. 그리고 그 형인 정몽구 회장이랑 왕자의 난을 일으켰죠. 몇 년 전에 오래됐죠. 정주영 그 선대 회장님 살아계실 당시에. 그래서 지금 그 현대상선의 최대 주주가 현대엘리베이터예요. 19% 지분 갖고 있는데 현대엘리베이터의 또 최대 주주가 누구냐? 현정은 회장입니다. 정몽원 전 회장의 그 와이프 9.7%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그 한진해운의 최대 주주가 대한항공, 그리고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가 한진칼. 그럼 한진칼의 최대 주주가 또 누구냐? 조양호 회장. 얼마 전에 그 땅콩 회항 사건 아시죠? 땅콩 회항. 예? 우리 또 정말 우리 멋지신 정말 터프하신 우리 뭐라고 해야 돼? 여자분이니까 터프 가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뭐라고 해야 돼요? 터프 우먼? 터프 아줌마? 그분의 또 아버님이시죠? 우리 또 훌륭하신 조양호 회장님. 이분이 또 한진칼의 최대 주주. 그래서 맨 꼭대기로 올라가 보면 현대상선 라인으로 쭉 올라가면 현정은 회장이 맨 꼭대기에 있고, 한진해운 라인으로 보면 맨 꼭대기에 조양호 회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뭐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이나 다 주식회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오너, 지분이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오너의 의중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뭐 시너지 효과가 없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현정은 회장과 그룹 총수잖아요. 조양호 회장, 한진그룹의 총수. 두 사람 다 원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현정은 회장 입장에서는 시너지고 지랄이고 간에 시너지고 나발이고 절대 싫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땐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참 재밌다니까. 그냥 현정은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버님이 누구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님이시잖아요. 정주영 회장의 장남, 훌륭하신 우리 몽구 회장님. 폭스바겐이 그 디젤 그 게이트 터지고 나니까 때는 이때다 해갖고 열나 언론 플레이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수소차도 만들고 우리 친환경차 만들 거야 이러면서. 그분이 아주버님이야. 근데 그 현대건설을 원래 현정은 회장이 현대건설을 그때 그 매수 사서 그 그룹 안으로 편입을 시켜갖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정몽구 아저씨한테 뺏겼거든. 현대차 그룹한테 현대건설을 뺏겨버렸어요. 그때 아마 몇 날 며칠 잠을 못 주무셨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그룹이 그 유동성 위기에 뭐 지금도 뭐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회사채 발행하고 뭐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지만 얼마 전에 더 심각했죠. 그래서 잘못하다 현대그룹 전체가 뭐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대위기. 자칫하다 현대그룹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대위기 상황이었는데 그 현대차 그룹에서 제가 그냥 이야기 쉽게 얘기해요. 뭐 도와줄까? 그럼 도와주면 그 대가로 뭐 니네도 뭐 하나 내놔 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또 현정은 회장님께서 흠치뽕 이래갖고 됐다 니네 도움 안 받는다 그래갖고 좀 삐졌어요. 그래갖고 통째로 그룹을 또 이러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한때 뭐랄까 그 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짐작컨대 그 우리 현정은 회장님과 제 생각이에요. 또 허위 사실 유포하는 거 아닙니다. 제 느낌일 뿐이에요. 그냥 현정은 회장님과 그 정몽구 회장님이 아마 사이가 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그 한진해운이 원래 그 최은영 회장이었는데 최은영 회장 또 우리 한국의 그 부자들만 산다는 그 유명한 성북동의 자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 훌륭하신 최은영 맞지? 최은영 성함이 최영은이랑 헷갈리네. 우리 훌륭하신 성북동 자택에 살고 계신 최은영 회장님이었는데 한진해운이 또
유동성 위기 빠지고 자금난에 시달릴 때 조양우 회장님이 도와줬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정말 도와준 건가 싶으면 또 그것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뭐냐면 할 수 없어갖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 최은영 회장이 손을 벌렸죠. 조양우 회장한테 좀 도와주세요. 예. 이게 또 뭐가 재밌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현정훈 회장님이랑 한진해운의 전 그 최은영 회장님이랑 내가 봤을 땐 동병상련이야. 동병상련. 어? 쌍년이 쌍년이 아니고요. 욕한 게 아니고요. 쌍년이 아니야. 상년. 동병상련. 예? 왜 그러냐면 두 분 다 시 아주버님들하고 좀 감정이 안 좋을 거야 아마 속으로는. 예? 그 조양호 회장이 그 저기 뭐야 그 도와줬죠. 한진해운을 결국 도와줬는데 뭐 이것도 자세히 얘기하면 또 밤새야 되는데 그냥 대충 얘기할게요. 도와주긴 도와줬는데 표면상으로 봤을 땐 도와준 건데 속을 까보면 도와준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이것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거 또 거의 그냥 뺐다시피 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그 복잡했죠. 그때 뭐 한진카를 새로 만들고 또 뭐 인적 분할하고 해가지고 복잡했어요. 근데 그거 다 설명하기엔 또 너무 시간 걸리고 그래서 내가 보기엔 최은영 회장님도 어쩔 수 없이 안 내키지만 살기 위해서 그냥 그 시 아주버님이죠. 조양호 회장님이 손을 벌리고 한진해운을 내놓은 거야. 내놓고 회장직에서 물러난 거죠. 그리고 대신에 다른 제가 봤을 때는 한진그룹 전체로 봤을 때 매출 비중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최은영 회장이 다 그냥 갖는 걸로 하고 한진해운을 조양호 회장이 싹 뺏어가 버렸죠. 그래서 아마 대한항공 밑에다 뒀죠. 이거를 뺏어다가 대한항공 밑으로 편입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 33%의 지분을 갖고 있죠. 응? 이거 지금 뺏었다고 그래도 되나 이거? 이것도 불안한데. 예, 하여튼 예, 예. 누차 강조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지배구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정점의 조양호 회장인데 제가 또 그 현정훈 회장과 그 최은영 회장이 동병상련이라고 한 이유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둘 다 시 아주버님한테 별로 감정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정말 100%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조양호 회장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장남일 거예요. 장남이고 그 밑에 그분 성함이 갑자기 조수호 씨가 맞을 거예요. 조수호. 그분이 이 최은영 회장의 남편이에요. 근데 조수호 그분이 돌아가셨죠. 사망을 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최은영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 아주버님이 조양호 회장이 되는 거죠. 자기 남편의 형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봐도 인적 관계만 놓고 봐도 현정훈 회장과 최은영 회장이 동병상련이야 지금. 예, 뭐 이런 상황인데 그 합병해라 니네 이러면 그 집구석 둘이 합쳐라 같이 살아라 이러면 그 좋아하겠어요 그거 나 같아도 저 꼴배기 싫어 갖고 나 같아도 싫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합병이 좀 어려울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뭐 지금 그 주가를 보시면 한진해운은 지금 뭐 바닥에서도 계속 헤매고 앉았고 그 현대상선은 얼마 전에 반짝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꼬꾸라지고 있죠. 예. 그리고 현대상선이 이건 아시겠지만 왜 생뚱맞게 무슨 또 남북 테마주로 엮여버려갖고 뭐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뭐 이런 얘기만 나오면 아주 지랄 예병을 떨어 그냥 주가가.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이 왜곡된 거죠 지금 현대상선이. 예. 제가 봐도 집구석 안 합칠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 지금이 뭐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뭐 강제로 합치라고 그럴 수도. 물론 당근이야 여러 가지 주겠죠. 뭐 세제 혜택도 주고 선박금융 우리가 만들어갖고 니네 배 살 때 그 얘기를 안 했네? 이거 또 길어지네.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안 할게요. 해운사들이 배를 이렇게 보통 몇 척씩 많은 데는 수십 척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배 한 쪽 값이 엄청 비싸. 기본이 몇 천억씩 하는데 무슨 고기잡이 통통배도 아니고 몇 천억인데 이거 다 무슨 돈으로 이 배를 사겠냐 이거지. 조선사에다가 주문을 내갖고 어?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차입을 많이 해요. 차입을 하는데 선박금융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저 주택금융공사를 떠올리시면 돼요. 주택금 제가 항상 강조하죠. 뒤에 무슨 금융 붙으면 게 다 뭐라 그랬어요. 아 일종의 그냥 다 돈 빌려주고 대출이구나 이거. 선박금융은 뭐야? 주택금융은 뭐예요? 주택금융은 우리가 집 살 때 돈 빌려서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 우리가 주택을 구매할 때 살 때 대출 받는 거.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그 돈, 그게 주택금융이잖아요. 선박금융도 마찬가지예요. 배를 살려고 하는 데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죠. 대출. 아니면 뭐 보증을 서준다든가, 응? 채무 보증 이런 거 서주고. 그 선박금융이 우리나라는 근데 거의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선박금융이 가장 발달돼 있는 나라가 유럽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뭐 4대 해운 동맹 얼라이언스 4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아까 제가 기사 중간에도 나왔는데,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스크라는 그 해운 회사가 있어요. 머스크. 전 세계 1등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해. 이게 덴마크거든요. 덴마크란 나라 아시죠? 저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거기 북유럽 쪽에 있는.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해운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스 그렉시트로 시끄러웠잖아요. 제가 그렉시트도 한번 진투반에서 해드렸는데 정말 나라가 뭐 디폴트 위기에 처했고 그 그리스의 뭐 속세기는 그 뭐 말썽꾸러기 뭐 이런 소리 듣고 나라가 망하네 마네 하는데도 해운업은 건재합니다. 그리스가 그나마. 그래서 그 그리스 GDP에서 차지하는 해운업 비중이 무시 못할 정도로 꽤 커요. 그리스가 어디야? 다 유럽이잖아. 그래서 원래 유럽이 해운업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건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중국 얘기하면서 그 정화대선단, 뭐 명나라 정화대선단 이런 얘기하고 막 바스코 다가마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바닷길을 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중국은 포기한 밤에 바다를 버렸지만 걔네들은 안 버리고 막 개척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운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걔네는. 예, 뭐 하여튼 더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두 번째 기사인데요. 뭐 같은 일면입니다. 은행 얘기가 나왔어요. 은행 충당금 더 쌓아라. 한계 기업 신속 정리 압박. 요즘 요 관련 기사, 요 유사한 기사들도 요즘 한국경제신문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기사 읽겠습니다. 진웅섭, 우리 웅섭이 아저씨,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민은행, 신한은행, KB,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뭐 다 불렀네. 기업은행 등 10개 은행장, 우리 훌륭하신 우리 은행장님과 만나서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제 우리 웅섭이 아저씨 그냥 금감원장까지 나서갖고 또 이러시네 이제. 참. 예. 은행들은 다음 달 초 완료를 목표로 부실 징후가 있는 1934개, 무려 1934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평가를 진행 중으로 회생 가능성을 과거보다 엄격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또 서두르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뭔가 이렇게 시간에 막 쫓기듯이 하는 것 같다, 정부에서.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총선이 무섭긴 무섭네요. 대출 채권 부실화에 대비한 대손 충당금 적립 규모도 늘릴 계획이다. 추가 적립해야 할 충당금 규모가 은행권 전체로 2조, 무려 2조 원. 2조면 여러분 공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2개입니다. 공이 12개. 2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등 은행들의 4분기 실적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살생부 만들란 얘기네, 살생부. 그러니까 이 기사의 내용은 핵심 뭐냐면요. 그, 대손 충동금이 아니고, 대손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라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금융권에서, 그, 금융당국에서 은근히 압박을 하는 거네요. 은행들을 보고 지금 시중은행 대손 충당금 더 많이 쌓아라. 예. 참고로 그 대손 충당금이 뭐냐면요.
말이 또 어렵죠. 회계 용어야. 근데 다 말이 이상해. 이게 한국말인 것 같긴 한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회계 용어가 다 그래요. 별것도 아닌 것들을 그냥 말만 그냥 그지같이 개떡같이 그냥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헷갈리게만 만들어. 그죠? 이러니까 너 경제신문을 더 안 보지. 나 같아도 안 본다. 누차 얘기지만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바탕이구나 그냥. 대손 충당금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대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대출 돈을 빌려줬잖아. 근데 떼일 수도 있잖아. 그 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만약에 배짜라 일으켜버리면 돈 떼먹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떼먹힐지도 모르니까는 미리 그거에 대비해서 그 내가 갖고 있는 현금 돈을 일정 부분을 미리 한쪽에다 이렇게 쌓아놓는 거. 회계상으로 회계 장부상으로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한테 1,000억을 대출해줬는데 우리 재용이 엉아가 또 그냥 그 또 금융만이 살 길이다 이래갖고 또 금융사업 한다고 지금 호들갑 떨면서 다니시잖아요 지금. 다시 금융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래갖고 금융사업을 키우겠다 이래갖고. 근데 우리 재용이 엉아가 이제 하다가 잘못 이렇게 전문용어로 좆됐어. 그래갖고 이제 죄송한데요. 제가 1,000억을 못 갚게 생겼어요, 지금. 어떻게 제가, 원하시면 제가 스마트폰으로라도 제가 이렇게 좀 대신 현물로 이렇게 좀 갚으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나오고 있네? 그죠? 근데, 은행이 그러면 그 충당금을 만약에 안 쌓아놨어. 그럼 어떻게 돼요? 회계 장부상 그거 1,000억 그냥 날린 걸로 그냥 기록이 돼야 돼. 손상차손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손상차손이 이제, 그것도 또 어려워, 말이. 손상차손은 또 뭐야? 회계용어입니다. 뭐긴 뭐야? 회계용어인데, 그냥 1,000억 다 그냥 돈 떼인 걸로 기록해야 돼. 응? 그래서 그 손상차손이 뭐 연속해서 분기마다 계속 발생을 하면, 그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상장 실질 심사를 또 받아갖고 잘못하면 또 상장돼. 잘못하는 날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해되시죠? 내가 이렇게 대출 돈을 쉽게 얘기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저 새끼가 보니까는 못 갚을 것 같아. 돌아가는 꼬라지가 보니까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니까 불안하잖아. 그래서 떼일 것 같으니까 미리 충당금을 일정 부분 그 비율대로 해갖고 뭐 10%면 10%, 5%면 5% 빌려준 금액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1,000억 빌려줬다 그러면 10%면 얼마야? 100억. 100억을 회계 장부상에다가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갖고 쌓아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더 많이, 지금 그 쌓아놓는 그 비율보다 더 많은 비율로 더 많이 쌓아라, 이렇게 이제 압력을 넣은 거죠. 누가? 우리 옹섭이 아저씨가. 뭐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불만이 터져 나오죠. 불만이 많다 이거야. 지금 기사는 씨발 족간 씨발 못해 먹겠네 이러면서 불만이 많다. 왜 불만이 많냐면요. 이 충당금 적립액을 늘려갖고 더 많이 쌓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든다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 줄어들어. 그러면은 뭐예요? 그럼 주가도 그게 뭐 주가한테 좋겠어요? 그게 이익이 줄어들면 주가가 뭐 올라가겠나 그게? 그리고 주주들이 있고 주주들도 다 뭐라고 하고 싫어하고 투자한 사람들도 다 싫어하죠. 중간에서 욕만 처먹는 거야. 그래갖고 씨발 못해 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그 기사 내용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은행업 감독 규정은 정상 여시는 대출액의 0.85%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된 요주의 여시는 7%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 여시는 20% 이상, 3개월 이상 1년 미만 연체되고 채권 회수가 의문시되는, 그러니까 채권 회수, 내가 빌려준 돈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채권 회수가 의문시되는 회수 의문 여시는 55% 이상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다. 대출금을 떼인 추정 손실 여시는 100%다. 그죠?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은 돈을 빌려줬잖아? 그러면은 채권이 발생을 하죠. 채권. 내가 돈을 받아내.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줬으니까 이자하고 원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나한테 권한이. 그게 이제 채권이잖아. 예? 그 채권을 등급을 매겨요. 왜? 관리하려고. 빌려준 돈을 최대한 다 돌려받아야 되니까 이자까지 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 은행에서도. 그래서 등급을 매겨요. 쉽게 가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우리 한우도 1등급, 5등급 이렇게 등급을 매기잖아요. 마찬가지라서 요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특히 은행주 투자하실 때 뭐냐면 5등급인데 1등급,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야? 대출금을 회수할 확률이 매우 높은 거. 내가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거. 그거 1등급, 쉽게 얘기하면 1등급 채권. 그거 이제 정상이라고 붙여요. 이름을. 정상 채권이다. 어? 그리고 정상은 여기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0.85% 이상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돼. 어? 그 다음 단계 확률이 조금 떨어져. 요거는 이제 2등급 요주의 여신, 요주의. 그러니까 주의를 요한다. 요주의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왜 저 새끼는 요주의 인물이야. 그러니까 잘 감시하고 관리해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직장 내에서도 막 요주의 인물. 저 새끼가 언제 횡령할지 알게 뭐야. 응? 그 얘기가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내가 보기엔 그 여성분이 참 철이 없으신 것 같아. 22인가 뭐 이렇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나이가 아프리카 TV에서요 어떤 남성 BJ가 있는데 얼굴은 못 봤어. 근데 잘생겼나 봐. 그 남성 BJ한테 눈이 뒤집히셔갖고 이 여성분이 아름다우신 이 여성분이 눈이 뒤집히셔갖고 회사 돈을 몇 억을 횡령을 해가지고 그 남성 아주 훌륭하신 그냥 멋있는 BJ 분한테 그냥 별풍선을 갖다가 미친 듯이 쐈대요. 1억 넘게 쐈나 봐. 몇 천만 원 기본이고. 그래서 그게 이번에 뽀록이 나가지고 뭐게 뉴스에 나오대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지? 요주의.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이제 쟤는 요주의 인물이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그래서 요주의 여신. 그 여신이란 말이 또 자주 나오잖아요. 여신. 말이 참 다 이래. 다 거지 같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여신. 이건 또 뭔 말이에요? 여신. 뭐 여신 전문 업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쓰잖아요. 여신이 뭐냐면 돈 빌려준다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생각 어려울 거 없어요. 대출 돈 빌려준다. 여신 전문 업체. 그럼 뭐야 그럼 대출을 주 업무로 하는 주 사업을 하는 돈만 졸라 빌려준다고 그냥 줄기차게 빌려준다고. 예? 그게 뭐 대표적으로 캐피탈 회사 같은 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게 요주의 여신 여기 2등급 채권.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대한 게 요주의 여신으로 하냐면 3개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연체가 됐네. 아이씨 이 새끼가 돈을 안 갚네. 분할 납부하기로 해놓고 연체가 돼버렸네. 그 연체된 기간이 총 3개월 미만일 때 요주의 여신. 요거는 7% 이상 그러니까 총 대출금에 내가 빌려준 돈의 7% 이상을 대손 충당금을 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내려갈수록 충당금을 많이 쌓겠죠. 그 다음 그 밑에가 고정. 3등급이 고정. 요거는 3개월 이상 연체된 거. 요거는 20% 이상을 쌓아야 돼요. 1억 빌려줬으면 2천만 원을 대손 충당금을 쌓아놔야 돼요. 그 밑에가 4등급이 네 번째가 회수 의문.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찝찝한데 이거. 저 새끼 보니까 전화도 안 받고 잠적해버렸는데 이거 어떡하지? 집구석을 찾아가 말아 이거. 이런 거. 그거 이제 3개월 이상 1년 미만 연체된 거. 요거는 55% 이상을 쌓아야 돼. 1억 빌려줬으면 5,500만 원 이상을 적립금으로 쌓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 최하 5등급이 추정 손실. 이거는 그냥 손실 난 걸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거의 이건 100%. 저 새끼 보니까는 뭐 연락도 안 되고 뭐 월북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떼인 것 같아. 이거는 100% 1억 빌려줬으면 1억을 떼었다고 봐야 되니까 당연히 전액을 다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겠죠.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정상, 그 다음이 요주의, 그 다음 고정, 그 다음 회수 의문, 그 다음 추정 손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채권을 분류를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고정 이하 여신이란 말 많이 나와요. 뉴스에 보면. 뭐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 뭐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뭐 60%, 70% 육박합니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그죠? 고정, 그 밑에 회수 의문, 그 밑에 마지막 추정 손실. 이쪽이 비중이 크다는 거는 뭐야? 거의 다 부실 채권이란 얘기야. 거의 다 돈 못 받는다고 봐야 돼. 그죠? 그 좋은 게 아니잖아, 은행이. 그래서
그래서 그 결론만 얘기하면 이제 뭐 기사 내용이 이렇고 뭐 그런 내용에서 정리하면 정부에서는 우리 웅섭이 아저씨가 은행장들 다 불러다 모아놓고 아침 대바람부터 불러다 모아놓고 밥도 안 주고 말이야. 밥 먹여주는 줄 알고 좋다고 갔더니 욕만 주네. 욕만 먹었네. 밥 먹는 줄 알고 갔더니 욕만 처먹고 왔네. 이거. 그래서 그 다음 달 초까지 그거 한마디로 살생부 만들어라. 그리고 대선 충당금 지금보다 더 많이 쌓아라 이거지. 근데 은행들은 이제 은행장들은 끝나고 나오면서 앞에서 알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나오면서 에이 18 하면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들 주장은 이제 왜 18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이익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